네, 그럼 이어지는 세션은 한국의 대표적인 생성 AI 혁신 스타트업 4개사에서 나오셔서 글로벌 진출 비전과 또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생성 AI 스타트업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대표 4분과 함께 생성 AI K 스타트업 세계를 향하다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생성 AI 혁신 스타트업 4개사의 리더들이 글로벌 확장을 위한 비전과 또 전략을 차례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4분의 대표님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전과 또 성공 사례를 탐구하는 파이어사이드 챗을 진행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는 포티투마루 김동환 대표님의 Trustworthy Answering AI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선정하는 아시아 태평양 고성장 기업에서 생성형 AI 기업으로는 3년 연속 1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럼 포티투마루 김동환 대표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티투마루 김동환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패널 토론을 하기 이전에 저희 간략하게 이제 저희가 어떤 걸 하고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뭐 특히 오늘의 주제인 이제 해외 진출 관련된 부분하고 연계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포티투마루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입니다.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도 언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많이들 아시는 챗GPT와 같은 LLM 모델을 저희는 이제 경량화 버전을 만들어서 각 산업 분야에 특화시켜서 기업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가 글로벌 컴피티션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챗GPT 같은 LLM 모델들이 정답을 뽑아내기 위한 기술 중에 MRC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독해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국어 시험 치듯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뽑아내는 작업을 인공지능 엔진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관련해서는 스탠포드대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컴피티션이 있습니다. 이제 스쿼드라고 하는데요. 여기 뭐 아래에 나와 있는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IBM 그리고 이제 뭐 토론토나 CMU 같은 이제 언어 연구소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구글 AI 팀하고 공동으로 1등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관하는 GLG라고 하는 생성형 AI 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 언어 인공지능 분야에서 보더라도 초거대 인공지능 이전하고 이후하고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초거대 인공지능 이전에는 주로 이제 팩트 파인딩 방식입니다. 있는 정보를 잘 찾아내고 분석하고 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초거대로 넘어가면서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주고 작곡도 하고 요즘 이제 아예 동영상까지도 만들어주죠. 그런 이제 생성형으로 넘어간 게 제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또 글로벌 컴피티션에서 1등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할 때부터 키워드를 사스 형태의 서비스를 이제 글로벌에서 서비스 하자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타겟팅한 시장은 1차적으로 이제 유럽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제일 큰 엑셀러레이터인 텍스타 런던 프로그램에 저희가 선정되고 투자도 유치를 했었고요. 뭐 국내 기업을 하면은 저희 앞에 갔던 데가 이제 플리토라고 하는 데가 가서 여기는 이제 IPO를 했었고 저희 직전에 샌드버드라고 하는 곳이 갔고 여기는 이제 미국으로 플립하고 재작년에 이미 이제 유니콘으로 등급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쪽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거대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제 유럽 외에도 다른 쪽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최근에는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같이 이제 사우디 쪽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또 하고 있고요.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뭐 중동 국가에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LLM 엔진을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그리고 이제 독일의 통계내는 기관이죠 스태티스타에서 선정하는 아시아 태평양 고성장 기업에 저희가 3년 연속으로 생성형 AI 기업으로는 1등으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제 기술에 대한 이제 경진대 이런 것들이고 여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선정하는 거는 뭐 기술을 보는 게 아니고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미 매출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상용화 수준까지 가고 있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AWS라든지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스타트업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통해서 이제 해외 사업을 열심히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챗GPT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챗GPT는 상당히 이제 사이즈가 크죠. 크고 무겁고 개발하는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기업에 도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실제 운영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챗GPT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계약 체결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정도 라이센스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하기 위해서 GPU 장비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량화 버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량화 버전을 개발해서 기업 내에 특화시켜서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한광 문제를 해소하기도 하고요. 또 기업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데이터나 정보에 대한 보안 문제에 이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비용도 수십억 수천억씩 들여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십수억으로 기업 내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LLM 모델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이제 RAG라고 하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이제 RAG가 결국은 LLM이 지금 이 생성형이다 보니까 본인이 그동안 학습하고 가지고 있던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답을 내줄 때 조금 이렇게 허위 사실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게 이제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RAG라고 하는 기술들을 같이 이제 엔지니어링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017년, 18년부터 이 AI 기반의 언어 처리 모듈을 이제 상용화 해왔었고 그때부터 RAG 영역들을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저희 RAG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 모델인 이제 LLM42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나 해외 대기업하고 같이 협력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LLM 이전에는 전체 기술 요소들을 저희가 직접 다 개발하고 내재화를 했었는데요. 이제 LLM으로 가면서는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데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네이버라든지 LG의 투자도 유치를 하고 공동으로 R&D도 하고 비즈니스도 같이 쉐이핑해서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하고도 기업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제미나이 프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동으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파트너사들인데요. 저희 그동안 이제 저희가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저희 엔진을 이렇게 설치하고 공급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이 인공지능 LLM 모델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좀 자세한 부분들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사우디 네옴 시티 쪽에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옴 시티가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사이즈를 좀 줄이기는 했는데 전체 프로젝트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제 거의 2,800조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금 저희나 네이버가 같이 개발하고 있는 이제 LLM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AI 기반의 SaaS 서비스를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SaaS 서비스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후에 패널 토론할 때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환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발표는 콕스웨이브 김기정 대표님의 얼라인 AI 글로벌 진출 전략 순서입니다. 콕스웨이브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위한 차세대 제품 분석 도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콕스웨이브는 새로운 경험과 또 가치를 제공할 미래의 AI 서비스들을 위해 전 세계를 향해 자유로운 인사이트와 또 상상력이라는 원동력을 최적의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기정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콕스웨이브 대표 김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 자리, 좋은 발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인 얼라인 AI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글로벌 진출을 이제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를 하나 좀 공유를 해드리면서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진행하기 앞서서 일단 저희 얼라인 AI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생성형 AI 기반의 대화형 제품을 위한 제품 분석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생성형 AI 시스템을 어떻게 더 안전하고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서 이 사용자 경험을 높일 것인가라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 같은 경우는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PwC, 그리고 패스트 캠퍼스, 그리고 캐나다의 상장사인 BTQ 같은 기업들이 저희 제품을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생성형 AI 기반의 제품들을 위해서 왜 특화된 이 제품 분석 솔루션이 필요한가라는 아마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험이 진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제품 분석 자체가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제품을 쓰는 사용자들의 경험이 기존에는 저희가 웹사이트에서 이제 웹 서비스들을 많이 써보다 보니까 이 웹사이트에 있는 이런 버튼들을 누른다거나 이 버튼을 누르면서 여러 페이지를 거쳐가면서 이제 이 제품을 쓰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근데 아마 챗GPT를 많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챗GPT로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버튼도 있고 당연히 페이지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거를 대화로 말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맞춤형 답변을 받는 그런 식의 새로운 인터랙션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품 분석 쪽에서도 이 많은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결제를 한 사용자들을 내가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했었을 때, 기존에는 이 결제를 한 사용자들이 어떤 페이지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페이지로 이동을 하다가 결제까지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었었다면, 이게 대화형 제품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 대화 속에서 이 사용자가 결제를 하기 전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결제까지 이어졌는지, 아니면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결제까지 이어졌는지, 이런 식으로 제품 분석도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챗GPT 같은 대화형 제품을 위한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서 인도 그리고 캐나다로 진출을 해서 지금 고객들을 계속 데리고 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외 고객 비중은 현재 35%,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은 그것보다 높은 48%에 육박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고객들이 이제 국내 고객들보다 저희 제품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해줘서 이 비용도 더 많이 지불을 해주고 있는 이런 특징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고객들이 더 많은 가치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지불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글로벌로 나아가는 게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근데 글로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겪었었던 어려움들 5가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진출하려는 이 국가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해외 네트워크의 부재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언어하고 문화적인 장벽이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고객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출장도 더 잦아지고 타임존도 다르기 때문에 리소스의 비율, 그리고 기술 지원의 어려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지 브랜드 이미지가 부재하기 때문에 더 고객들을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온보딩하는 게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해외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저희가 고객들을 발굴을 하고 고객들을 설득하고 아웃리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 전략적 고투마켓 파트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고객들에게 저희 제품을 판매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네, 현재 저희 전략적 고투마켓 파트너로는 이 PwC와 저희가 조인트 비즈니스 릴레이션십을 체결을 해가지고 함께 저희 첫 번째 고투마켓 파트너로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PwC 같은 경우도 이미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객들 중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활용을 할 계획이 있는 그런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에게 저희 제품을 대시 판매를 하고 커미션을 나눠 갖고 그리고 저희는 맞춤형 기술 지원을 하는 그런 식의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고 갔을 때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려움 점의 딱 반대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현지 시장 진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문화적 장벽 자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물론 저희가 그 해외 파트너 기업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문화적 장벽이 존재를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기업들 하나하나 다 설득하는 과정에서 모든 기업들한테 다 이 어려운 점들을 겪을 필요 없이 한 개의 기업만 설득을 해내면은 이제 다른 기업들은 그 기업들을 통해서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효율적인 리소스 관리, 뭐 기술 지원 및 고객 서비스 강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지 브랜드 이미지 확보까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좀 요약을 하자면은 이 초기 해외 진출 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좀 적절한 고투마켓 파트너십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니 이런 좀 새로운 사례들을 보고 이런 식으로도 좀 해외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냥 하나의 사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기정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어지는 순서는 사이오닉 AI 고석현 대표님의 기업용 생성 AI 솔루션의 현지화 전략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 사이오닉 AI는 생성 AI 모델과 기업을 연결하는 브리징 플랫폼입니다. 이 기업 환경과 도입 목적에 따라 다양한 패키지를 제공하며 누구나 쉽게 이 생성 AI를 제어, 관리, 운영 및 고도화합니다. 일본을 필두로 세계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그럼 고석현 대표님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오닉 AI 대표 고석현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생성 AI를 많은 산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이걸 실제 서비스로 만들거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에 굉장히 많은 벤더들, 많은 파트너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성 AI를 기업이 사용하며 그런 글로벌 파트너들이 어떻게 현지화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글로벌의 생성 AI 현황을 좀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에 침투하고 있으며 큰 밸류를 만들어내고 있고 큰 위협도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섹터를 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섹터에서 큰 금액들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건 실제 기업들이 이런 생성 AI를 도입하고 사용하고 채용하는데 큰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거대한 흐름이 된 생성형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기업이 필요한 게 정말 어떻게 잘 제어해서 우리의 비즈니스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제 AI 모델도 중요하고요. 그런 걸 관리하는 사스 도구, 그들 데이터와 비즈니스에 대한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많이 체크해야 되며 어떤 스타트업이나 업체에 굉장히 많은 역량이 요구된다, 혹은 많은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저희 플랫폼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성 AI를 커스텀하는, 예를 들면 챗 GPT와 같은 것들이 되겠죠. 혹은 저희가 어떤 금융회사라고 하면 우리 금융사만의 어떤 내규, 어떤 시스템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생성 AI를 사용하고 싶을 텐데 여기엔 기업마다 고유한 굉장히 많은 도메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레그라고 불리는 증강 생성 검색으로 잘 어떤 기업의 고유한 비즈니스를 담아서 최적화를 하며 실제 내부에서 많은 기술적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게 저희 회사가 좀 오래되진 않았고요. 약 1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그전에는 네이버
좀 있었고, 그 전에는 저희가 또 기업용 AI 회사를 좀 창업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네이버에 매각하면서 이제 좀 계속 네이버 클로바라던가 네이버 클라우드 AI 제품들을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여러 회사들의 고객분들 만날 수 있는 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을 보면, 고객의 핵심 사례들을 보면, 뭐 한국의 어떤 국책은행이라면 환율 데이터의 요약,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기술적 내재화가 좀 필요하겠다, 혹은 협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레그, 증강생성 검색을 위한 모델, 그리고 실제 어떤 비즈니스를 위한 LLM 모델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개발을 하거나 혹은 파트너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가 뭐 실제 벡터 DB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실제로 만들거나 반도체 수준을 가속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종류의 고객들이 계실 텐데, 저희 사스 제품을 실제 구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저희 사스 제품을 글로벌로 혹은 어떤 폐쇄망이나 금융권이나 보안 군사시설 등의 인베딩으로 이제 온프레미스 도입하시려는 분들과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실제 몇 가지 고객분들 밝힐 수는 없으나 그런 분들과 좀 메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본에 좀 저희는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으며,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의 엔터프라이즈 영역은 일본이 세계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포커싱하는 사스 레벨로서의 어떤 컨버전은 전 세계 평균의 3배 이상의 빠른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글로벌로 많이 좀 보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회사마다 혹은 기업마다 국가마다 어떤 산업이 전파되는 속도, 이런 것들 굉장히 다른데, 저희는 좀 좋은, 약간 운이 좋아서 네이버에서 예를 들면 뭐 야마토 택배 혹은 뭐 대만의 라인뱅크, 이런 좀 상이한 국가, 상이한 섹터들의 AI 제품을 판매하거나 도입하거나 하는 경험들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들의 어떤 고유한 언어, 비즈니스, 그런 것들을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닫게 되었고, 저희도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새로운 국가 비전 혹은 새로운 어떤 산업 섹터들의 이런 것도 저희가 판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모델을 실제로 만드는 빅테크들과 그걸 비즈니스로 팔기 위한 혹은 더 도입해야 되는 어떤 스타트업, 좀 기성 기업들의 상당한 좀 간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메우면서 혹은 파트너로 혹은 사스를 진짜 도입하는 조금 더 글로벌한 그런 스케일로 저희 접근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은 이따 패널 토크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석현 대표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발표는 리튼 테크놀로지스 김지섭 전략팀 리드님이 Answer Native Impact Global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리튼 테크놀로지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생성 AI B2C 서비스 기업입니다. Bring AI close to people을 가치로 쉽고 재미있는 AI 서비스와 함께 AI 대중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성공적인 일본 현지 진출에 이어서 중동과 동남아 등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지섭 전략팀 리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리튼의 전략팀 김지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는 Answer Native, Impact Global이라는 주제로 리튼이 현재 어떤 생성 AI 필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글로벌 확장 최근에 재밌게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먼저 회사 소개 올리면요, 저희는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B2C 플랫폼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간단하게 챗GPT와 유사한 형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챗GPT에서의 텍스트 기반의 검색, 대화를 넘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고요. 그에 대한 저희의 제품 방향성이 유저들에게 점점 인정을 받아가면서 이제는 한국에서만 4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월간 이용하는 큰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자랑이긴 하지만 저희의 현재 이용자 증가 속도는요. 과거의 메가 플랫폼이라고 불리웠던 카카오톡과 유사한 속도로, 그리고 금융이라는 버티컬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토스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빠르게 유저 성장세를 유지하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국을 넘어서서 일본,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중동이라는 글로벌 시장으로 점점 섹터를 넓혀가면서 단순히 한국에서 패권을 장악하는 생성 AI 기업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유저들이 모두 사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는 로컬 제너레이티브 슈퍼앱 아시아 지역에서 지향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단순히 챗 기반의 대화나 검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과거의 메가 플랫폼들이 성공했던 것처럼 이제 검색이면 검색, 컨텐츠면 컨텐츠, 소셜 기능이면 소셜 기능, 이런 복합적으로 우리 생활에 녹아 들어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모두 다 생성 AI 플랫폼, B2C 플랫폼에는 모두 녹아 들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메가 플랫폼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물론 그 시발점이 AI 검색 혹은 챗GPT 향의 대화였던 것은 맞으나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며 지금의 AI 캐릭터, 약간의 레플리카와 유사할 수 있는 나만의 AI 키우기 등 다양한 전장 영역으로 저희의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국을 넘어서 일본, 중동, 그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자연스럽게 앤서 엔진 AI 검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희의 하반기 그리고 아마 내년까지도 이어질 저희의 제품 방향성, 글로벌 방향성의 기치는 앤서 네이티브, 임팩트 글로벌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앤서 네이티브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이라는 시장은 굉장히 특수합니다. 자체적으로 언어를 보유하고 있는, 심지어 그 언어를 직접 창조해낸 정말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생성 AI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기술 대전환기들을 맞이해 왔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이 해당하겠죠. 그 기술 대전환기의 길목대마다 대개의 중요한 구글, 왓츠앱과 같은 글로벌 서비스들이 대부분의 국가를 잠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항상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플랫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기술 대전환기인 생성 AI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믿고 저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AI 검색 서비스의 간단한 데모이고요. 이제 파리올림픽은 끝났지만 파리올림픽에서 잘생긴 펜싱 선수로 유명했던 오상욱 선수를 직접 지명하지 않고 맥락을 알아야만 검색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저희가 검색을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이 아닌 컨텍스트를 알아야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외산 서비스들은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리튼의 AI 검색 서비스는 각 국가의 데이터베이스와 리소스들의 특화된 형태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환각 현상 없이 각 국가의 특화된 형태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지화된 방향으로 글로벌 서비스 대비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각각의 기술대 전환기에서 글로벌 업체들 대비해서 성공했던 가장 강력한 성공 방정식이기도 했고요. 저희는 그 방정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성공했던 성공 방정식, 현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는 한국을 넘어서 지금은 중동, 더 나아가서는 동남아라는 더 큰 시장으로 내년, 내후년에 차츰차츰 다가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런 질문을 항상 받습니다. 한국에서만 경쟁하기도 조금 어렵지 않냐? 당연히 저희 아직 스타트업이고 한국에서도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네이버나 다음에 초기 창업자들과 저희가 가끔 이야기를 할 때 해주시는 말씀은 한국에서 성공하기에도 급급해서 그들 역시 선배님들 역시 한국 시장에서만 플레이였던 것은 맞는데 그 기술대 전환기의 길목에서 마찬가지 이유로 일본이든 중국이든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른 다른 플랫폼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린 봐왔잖아요. 그 기회를 속도전을 살리지 못하고 장악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세요. 저희는 그 말에 너무 동의하고
생성 AI 등장으로 가장 크게 해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장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플러스 우리가 점점 글로벌화된 무대가 되면서 과거 선배 기업들이 글로벌에 진출할 때 비해 들였던 리소스나 어려움이 지금 시대에는 그래도 많이 상대적으로 쉬워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점을 살려서 생성 AI 시장이라는 것의 특수성을 살려서 한국을 넘어서 조금 더 빠르게 아직 준비가 안 된 스타트업이지만 시장을 장악해 나가겠다라는 조금 도전을 꿈꾸고 있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저희는 한국에서와 유사한 속도로 유저 성장세를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40만, 50만 이상의 유저를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고, 다만 각 국가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똑같이 한국의 모델을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현지화를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AI 검색이 아닌 컨텐츠 강국인점을 사용해서 캐릭터를 강조한다든지, 중동 지역에서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음성이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지는 R2L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식의 현지화 기능들을 살려서 글로벌 서비스에 점점 발을 들이고, 단순히 저희가 1년, 2년 뒤에는 지금은 글로벌을 준비하고 있다 정도의 선언에 불과하겠지만 1년 뒤, 2년 뒤에 저희 모습을 다시 보신다면 한국에서 이만큼의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이야기를 중동, 일본, 동남아 시장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놀라운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김지섭 리드님의 멋진 발표였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발표자분들의 키노트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이 네 분을 모두 무대 위로 모시고 우리 AI 스타트업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가감없이 아주 솔직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잠시 무대 배치를 바꿔야 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곧 네 분 대표님들과 함께 파이어사이드 챗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발표해주신 네 분, 포티 투마로 이 김동환 대표님, 콕스웨이브 김기정 대표님, 사이오닉 AI 고석현 대표님, 그리고 리튼 테크놀로지스의 김지섭 전략팀 리드님, 이렇게 네 분의 멋진 발표를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멋진 발표에 이어서 네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 보신다고 합니다. 네, 자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네 분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분이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콕스웨이브 김기정 대표님께서 파이어사이드 챗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콕스웨이브 대표 김기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로 참여해 주신 이 세 분의 대표님과 리드님께 오늘 패널 톡의 주제인 글로벌 도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이제 분들께서 글로벌 시장에서 또 가장 앞장서서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어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 분 모두에게 좀 공통된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좀 가장 크게 느끼신 도전은 무엇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맨 왼쪽에 계신 김동환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진출할 때 사실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현지화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도 이제 처음에 접근할 때는 저희도 나름대로 스터디도 하고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그 오류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지 진출할 때 그 현지의 문화만 잘 알면 된다 이렇게 접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책으로 보고 간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비즈니스라는 게 국내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다 똑같게 천편일률적으로 어프로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국내만 하더라도 기업의 특성이 다르고 담당자 특성이 다른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는 그냥 국가별로 퉁쳐서 좀 바라봤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도 결국은 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나이브하게 접근을 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결국 뭐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죠. 뭐 실제 부딪히면서 경험을 쌓아가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시대는 현지화하는 데 있어서도 어쨌건 뭐 현지인들
현지인들을 하이어링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김동원 대표님 답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고석현 대표님이 이어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사실 앞에서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현지에서의 문화나 어떤 기업들 간의 좀 고유한 것들 이런 걸 챙기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일본 쪽에 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전에 한번 뭐 저희 창업 전입니다. 일본 쪽 서비스를 해주다가 장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상안을 좀 고려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좀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일본인 클라이언트가 바란 건 책임자 모두가 와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고개를 숙여달라. 지금 여기 그때 같이 가주셨던 분 저기 자리에 계신데 그런 정말 세부적인 비즈니스나 산업의 어떤 디테일을 모른다고 하면 사실 생성 AI 하더라도 그런 게 사실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챙길 수 있느냐,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느냐, 감안하느냐 이런 게 좀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언어상의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뭐 어순이 다르다거나 뭐 글이 써지는 방식이 다른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러시아 파트너랑 할 때는 단어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뭐 다국어 버전을 하더라도 그런 필드의 형태, 어떤 UI, UX를 고려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지 않으면 일단 파트너나 혹은 고객이 볼 때는 약간 외산이고 좀 신경을 덜 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결국은 현지화 전략에 좀 얼마나 디테일하냐, 그게 얼마나 철저하냐, 얼마나 좀 집착을 많이 했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지석 리드님도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너무 앞에서 다 이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요. 조금 살을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 현지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글로벌 확장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나올 수밖에 없는 정답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현지화라고 하는 게 저희 B2C 기업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기업, 그 국가의 유저들에 맞게 현지화를 하는 서비스 단에서의 현지화가 한 축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사업 개발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맺는 사업 개발 측면에서의 현지화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뭐 일본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가 일본 사업에 진출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서비스 현지화보다는 그 문화에 맞게 저희 기업을 현지화하는 게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맞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우리가 진짜로 일본에 진심으로 서비스를 하려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를 관과 유관한 투자자들에게 설득하고 그리고 그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어가는 예절 자체도 한국과는 확실히 다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한국과는 완전히 셈법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현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아까 잠깐 발표 때는 뭐 한국에서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해서 하니까 조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약간 서비스 관점인 얘기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 뭐 장르에 상관없이 필드에 상관없이 해외에 진출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새롭게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제로 투 원의 마인드셋으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두 가지 축에서의 현지화가 모두 다 긴밀하게 고려가 되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그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제로 투 원의 마인드셋으로 어떤 시장이든 어떤 국가이든 그런 마인드셋으로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 각 대표님들하고 리드님들께 좀 개별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또 김지석 리드님께서 바로 지금 답변을 주셔가지고 이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래도 리튼이 방금 발표하신 거 보니까 리튼이 이제 일본에서 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런 컨슈머 앱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일본 시장이 한국과 비교해서 좀 어떤 점이 크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또 일본을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일본 시장을 좀 진출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좀 뭐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저 사이드에서만 봐도 되게 흥미로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로 저희가 되게 놀랐던 거는 우리 생각보다 유저들의 기대치,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훨씬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다. 예를 들면 저희는 뭐 서비스에서 유저들이 대화를 많이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서비스니까요. 한국 유저들의 발화 습관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단답 형태의 명령문에 좀 짧고 빈번한 커뮤니케이션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 유저들의 발화 행태를 보게 되면요. 물론 이것도 결국에는 평균과 최빈값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본 유저들이 대체적으로 성향적으로
훨씬 더 디테일한 마치 건담 프라모델에 있는 설명서를 쓰는 것에 비견될 정도로 디테일한 명령문, 디테일한 설명, 디테일한 질문, 발화 길이에 대해서도 설명의 뎁스에 대해서도 훨씬 더 길게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일본 유저들이 서비스의 답변이 돌아올 때 요구하는 답변의 길이와 섬세함 역시 그들이 작성하는 발문의 형태, 길이와 뎁스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되게 놀라웠던 점은 한국은 뭐 소위 B2C 사스가 되게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스 시장이 조금 더 파괴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저희 서비스는 뭐 국가에 상관없이 전부 다 무료로 제공되는 B2C 서비스인데 초기 유저들에게 대체 왜 서비스가 무료예요? 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이런 좋은 서비스를 뭐 GPT를 포함해서 돈을 쓰고 쓰는 게 되게 당연할 것 같은데 왜 이게 대체 무료로 제공되는 거냐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 이런 것도 한국 유저들과 다르게 나타나는 되게 섬세한 이 서비스에 대해 본질적으로 알아가고 신뢰를 얻어야만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기저에 깔려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유저 행태 좀 재밌었던 거는 아까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조금 AI 검색이나 뭐 대화 기반의 생산성 목적의 툴들을 초기 시장 때는 유저들에게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에 반해서 일본 유저들의 경우에는 AI 캐릭터, 컨텐츠 쪽의 IP들을 조금 강조하면서 첫 화면에 내세우는 것이 한국 유저들 대비해서 훨씬 더 타율이 좋았다라는 점이 저희가 지금까지 서비스를 해오면서 발견했던 한국 유저들과의 조금 주요한 차이점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 인사이트를 만약에 뽑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과 유사할 것 같은데 결국은 되게 유저 관점에서든 비즈니스 관점에서든 천천히 신뢰를 구축하면서 안정감 있게 다가가는 게 일본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한국에처럼 마케팅 확 부으면서 우리 서비스 이래요, 그렇게 인지를 확 올리면서 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이 서비스가 안정성이 있고 신뢰도 높은 기업이 하는 서비스이고 이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장치들을 천천히 설득해 나가면서 유저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뭐 B2B이든 B2C이든 상관없이 일본 시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세한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고석현 대표님께 또 이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이오닉 AI도 지금 일본 진출을 추진 중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현재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AI 스타트업들이 이제 일본 시장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이오닉 AI는 좀 어떻게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실 예정이신지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영미권, 그러니까 좀 알파벳 계열에 쓰는 언어들의 AI와 비영미권의 AI 모델들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 같은 경우는 뭐 문서를 파싱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일본어 위에 어떤 도금이나 그런 작은 첨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기도 하며 이걸 얼마나 잘 추출해서 학습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영어권의 뭐 저희는 뭐 네이버에서 한글 모델을 좀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경험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좀 이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라인 쪽 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어 모델에 대한 인사이트들, 일본어 모델에 대한 처리 규칙들, 뭐 예를 들면 일본어는 온점이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의미가 다르거나 코드가 다른데 그런 것들이 다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산업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특징을 좀 더 많이 고려할 수 있느냐, 그런 필터 같은 걸 얼마나 잘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나 예를 들면 저 일본에 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광고에 GPT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떤 나라보다 디지털로의 전환 욕구가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디지털 청 같은 곳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산업 섹터에 좀 어려운 점, 고객들이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본 고객분들은 예를 들면 영문이 나오는 걸 좀 안 좋아하세요. 예전에 받았던 클레임인데 에러 메시지가 영어로 나갔더니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클레임을 주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정말 고객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했던 것 같고 동시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조금 잘할 수 있는 특장점이지 않을까. 근데 그 또 네이버에서 또 대표적인 한국형 LLM 하이퍼클로바를 또 개발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혹시 여기에서 좀 습득했던 경험이 또 이 일본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는 이제 어순이 좀 한글과 비슷하고 사실은 한글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소수 언어를 얼마나 좀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느냐,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에 관련된 부분이 저에게 조금 더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동환 대표님께 한번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또 포티투마루가 이제 유럽 진출을 하셨다고 예전에 들었었는데 혹시 또 보통 글로벌 진출하면 이제 미국을 좀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왜 좀 유럽을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유럽 시장이 좀 북미 시장과 좀 어떤 점이 좀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진출하는 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어프로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많이들 택하는 방식들이 이제 큰 시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북미 시장에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나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는.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본 시장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그 LLM 모델을 많이 찾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시장에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약간 조금 이제 좀 고생길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게 마켓이 핏한 시장을 우리가 찾아서 가는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부터 이제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외 쪽 시장에 이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인공지능 완전 초기 시장이었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단기적으로 엑시트하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느리게 가더라도 크게 가자고 시작을 했던 거라서 영국이나 이제 유럽 쪽 시장을 봤는데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검색 시장이 이제 구글이 거의 점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뭐 점유율이 뭐 60% 70%도 아니고 92% 98% 이렇게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처리에 대한 토양이 상당히 약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공부했던 친구들도 그 뭐 제대로 언어 처리하는 기업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또 쉽게 해외 나가니까 아예 그냥 실리콘밸리 가서 창업하거나 취업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언어 처리 영역도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시장이 올 건데 토양이 기본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나라는 하나지만 이제 저희가 뭐 일종의 이제 자동차 쪽 프로젝트 하려고 하면은 실리콘밸리에서 저기 디트로이트 넘어갔다 와야 되거든요. 금융 하려고 하면은 뉴욕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영국의 런던에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런던 안에서 저희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으로서 적은 리소스로서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런던에서 먼저 저희가 세팅하고 그대로 가지고 언어 모듈만 바꿔서 뭐 파리 가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 프랑크푸르트 가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하는 전략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북미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요. 제일 큰 차이가 일단은 느립니다. 네. 북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당히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유럽은 뭐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이제 미팅하거나 연락하고 나서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없나 보다. 아니면 안 할 거면 안 한다고 좀 답이라도 주지 기다리지는 않게 이제 포기할 때쯤 되면 이제 연락이 옵니다. 뭐 자기가 한 달 동안 휴가를 갔다 왔다든지 뭐 또는 이제 내부에서 논의했다. 우리나라 같으면 거의 뭐 그냥 위클리 할 때 의사건 그러니까 그 C레벨에서 의사 결정이 바로 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거기는 한 두세 달 뒤에 막 오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급하게 도전하는 것보다는 조금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신에 이제 동시에 여러 개를 멀티로 세팅해 가면서 가는 이제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해 주시면서 이제 중동 쪽에서의 좀 니즈가 이렇게 많이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중동 시장은 또 유럽하고 북미 시장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시장일 것 같은데 혹시 조금만 한번 첨언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동 시장은 유럽하고 인도의 중간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중동 시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이제 유럽 친구들이나 이제 그쪽에 일하던 친구들이 많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동 문화 자체가 이제 뭐 영국이나 이런 쪽하고 많이 닮아 있어서 일단 중동도 좀 느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상당히 깐깐합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에 막 집착하면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반 농담으로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아랍 상인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 호락호락한 쪽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이게 뭐 자금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막 많이 풀어줄 것 같지만 실제로 상당히 디테일하게 따져가면서 이제
주머니도 쉽게 여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중동은 또 중동만의 또 다른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견지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모두 귀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AI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이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 한국 AI 기업들이 좀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는 또 반대 김지섭 리더님부터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좀 저희도 아직 성공하지는 않은 준비하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단계 스타트업이다 보니 좀 조언하라는 게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일단은 이런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이라는 아젠다가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시장보다도 더 강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이런 생성 AI에 속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한국에서만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뭐 스타트업들이든 글로벌 빅테크 대비해서의 경쟁력을 증명을 해야 될 거고, 근데 그거를 해낸다는 것 자체가 결국엔 글로벌 프레젠스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우리가 단순히 한국에 있는 회사다라는 걸 넘어서서 뭐 일본이든 북미든 뭐 유럽이든 중동이든 어딘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글로벌 회사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에 맞춰서 글로벌 프레젠스를 맞춰가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혹시 고석현 대표님 한번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저도 빨리 짧게 좀 말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회사라는 좀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올해 경쟁하는 상당 글로벌에 있는 빅텍이나 가장 잘하는 팀들과 얼라인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앞에서 기술과 이런 제품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정말 집요하게 집착하고 고객을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 저는 그래도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이걸 정말 잘 쓸까? 여기 돈을 낼까? 만족할까? 이걸 끝까지 파보는 게 한국 스타트업에게 좀 많은 숙제가 아닐까?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동완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은. 네, 뭐 AI 분야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AI 분야가 기술 발전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요. 그리고 경쟁도 상당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챗GPT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공지능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런 LLM 모델을 만든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초기 단계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쪽 시장은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크게 올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장에서는 초기에 이제 이니시애티브 확보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회계머니를 누가 지고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좋은 서비스,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상용화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기술이 있어요, 기술 좋아요 이렇게 자랑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 솔루션을 만들어서 시장을 선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롱텀으로 보자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AI 인공지능 시장은 크게 올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 특정 기술이 특정 분야에만 활용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곳곳에 전방위적으로 다 활용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게 크게 활용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천 기술 자체에 대한 베이스 모델에 대한 개발이나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국가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뭐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해 주셨던 김동완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도전 정신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 해외를 나가면서 저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아는 채로 나가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도전하고 도전해서 거기에 직접 가서 고객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부터 다양한 이런 디테일들을 알아가서 점차 이렇게 고객들을 늘려나가는 게 좀 글로벌 진출에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귀중한 시간 내주신 이 세 분의 대표님들, 리더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좀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패널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발표와 또 대담으로 수고해주신 네 분이었습니다.
이 세계로 향하는 우리 스타트업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